5천억짜리 배입니다. 독일에서 전문가를 부르는 게 맞습니다. 언제 온대? 빨라야 일주일이요. 그때까지 승객 2,000명을 어쩌라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생선 상자를 내려놓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저요. 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두른 늙은이를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1시간이면 됩니다. 저 엔진, 제가 40회 전에 설계한 거거든요. 부두 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짠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인 바람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부산 영도 앞바다였어요. 저는 69회를 살아오면서 이렇게 심장이 뛰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한 번 있었어요. 40회 전 저 엔진을 처음 설계했을 때였죠. 할아버지,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한진해운 기술이사 박정태라고 적혀 있었어요. 35쯤 돼 보이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짜증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죠.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함부로 나서시는 겁니까? 저 배가 얼마짜린지 아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 배가 얼마짜리인지, 저 안에 어떤 엔진이 들어있는지, 그 엔진이 왜 멈췄는지,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5천억입니다. 5천억. 정태가 손가락 5개를 펼쳐 보였어요. 마치 저한테 숫자를 가르쳐 주듯이요. 웬만한 아파트 단지 하나 값이에요. 그런 배를 업한장에서 생선이나 나르던 사람이 고친다고요?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두에 모여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해운사 직원들, 항만 관계자들, 구경 나온 사람들까지. 다들 저를 보며 웃고 있었죠. 비린내 나는 앞치마, 고무장갑 낀 손, 허리 굽은 늙은이. 그들 눈에 저는 그냥 웃음거리였을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40회 전 그날도 똑같았거든요. 똑같은 눈빛, 똑같은 비웃음. 저는 그날 이후로 이런 눈빛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익숙했어요. 너무 익숙해서 아프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고, 저도 모르게 발이 앞으로 나갔어요. 40회 동안 닫아두었던 문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기요. 낮은 목소리가 웅성거림을 잘랐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어요.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60 중반쯤 돼 보였어요. 눈매가 날카롭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죠.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조아리고 조용히 비켜서는 모습이 높은 사람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회장님. 정태가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업한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회장이라고 불린 남자가 손을 들어 정태를 제지했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경멸도 아니고 호기심도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가늠하는 눈빛이었죠. 오랜 세월 사람을 판단해 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1시간이라고 했소? 예. 독일 기술자들이 일주일을 매달렸는데 그 사람들은 기계 소리를 못 듣습니다.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주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기계 소리라.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재밌는 말이군. 그래, 그 소리가 뭐라고 하던가? 저는 부두 끝에 정박해 있는 크루즈선을 바라봤습니다. 코스타 세레나. 이탈리아에서 건조된 초호화 유람선이었어요. 길이 290m, 승객 정원 3,000명. 하지만 저한테 중요한 건 그런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저 배 안에 있는 엔진이었어요. 이번 미터급 바르실라 디젤 엔진. 40회 전 제가 설계에 참여했던 바로 그 엔진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핵심 부품을 설계했어요. 크랭크 축과 연결되는 베어링 시스템을. 그 기술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죠. 연료 효율을 30%나 높이면서도 진동을 절반으로 줄이는 기술이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소리 사이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주 미세한 소리였습니다. 보통 사람은 절대 들을 수 없는 소리였죠. 파도 소리에, 갈매기 소리에, 사람들 떠드는 소리에 묻혀버릴 만큼 작은 소리.
하지만 제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웅, 우웅, 위잉. 불규칙한 떨림이었어요. 마치 아픈 사람이 신음하는 것처럼 저 엔진이 아프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베어링 하나가 이탈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회장을 바라봤어요. 크랭크 축 3번과 연결되는 베어링이요. 2.3mm 정도 틀어졌습니다. 진단기로는 못 잡아요. 오차 범위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건 설계 결함이 아닙니다. 베어링 고정 볼트가 풀린 거예요. 조이기만 하면 됩니다. 부두 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까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뭔가를 확인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당신 이름이 뭐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40해 동안 숨기고 살았던 이름이었어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믿어줄 사람도 없었고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오만석입니다. 회장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어요. 하지만 금방 사라졌습니다. 좋아, 오만석 씨.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지. 당신이 저 배를 고치면 1억을 주겠소. 주변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억이라는 말에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대신 못 고치면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다시는 일할 수 없소. 이 부두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할 거요. 어때, 할 수 있겠소? 저는 회장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시험하려는 눈빛이었어요. 동시에 뭔가 기대하는 구석도 있었죠.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생선 비늘이 묻어 있었어요.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고 손등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했죠. 40해 전에는 기계를 만지던 손이었습니다. 엔진의 언어를 읽어내던 손이었어요. 지금은 생선 상자나 나르는 손이 됐지만 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40해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거든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시간 재겠소. 회장이 손목 시계를 눌렀어요. 고급스러운 금색 시계였습니다. 저는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크루즈선을 향해서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어요. 40해만이었습니다. 다시 기계 앞에 서는 것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짠내가 코끝을 스쳤어요. 저는 문득 40해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2984년 3월 부산 영도 한성조선소. 제 인생이 끝난 날이었어요. 아니, 그날부터 시작해야겠군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크루즈선의 거대한 선체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엔진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아픈 기계의 신음소리가. 40해 전 저는 저 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2984년이었습니다. 저는 29살이었어요. 부산 영도에 있는 한성조선소에서 일하고 있었죠.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큰 조선소였습니다. 직원만 8,000명이 넘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용접 불꽃이 밤낮 없이 튀었죠. 쇳소리와 망치 소리가 뒤섞여 귀가 멍멍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좋았어요. 기계가 내는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소음이었겠지만 저한테는 음악이었습니다. 기계들이 저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기술연구소 소속이었습니다. 엔진 설계팀에서 일했어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이었죠. 대학도 못 나온 사람이 연구소에서 일한다는 게요.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은 꿈도 못 꿨어요. 아버지는 제가 15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서 저와 동생 둘을 키우셨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조선소에 취직했습니다. 용접공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계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듣는 소리를요. 처음 알게 된 건 입사한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선박 엔진 시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모두들 정상이라고 했어요. 계기판 수치도 정상, 진동 측정치도 정상, 뭐 하나 문제될 게 없었죠. 그런데 제 귀에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릭, 끼리릭. 아주 미세한 소리였어요. 다른 소리에 묻혀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하지만 저한테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뭔가 어긋나 있다는 신호였어요. 저기요, 이 소리 안 들리세요? 제가 선배한테 물었습니다. 선배는 귀를 기울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아니요, 분명히 들려요. 여기, 이 부분에서요. 저는 엔진 옆면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선배는 이상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어요. 야, 너 귀가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엔진을 분해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리킨 바로 그 부분에 베어링 하나가 미세하게 마모되어 있었어요. 그대로 뒀으면 일주일 안에 엔진이 멈췄을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유명해졌습니다. 기계 소리를 듣는 녀석?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처음에는 놀리는 말이었죠. 하지만 제가 지적한 문제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은 완성 직전이던 5만 톤급 유조선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연료 펌프 쪽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결국 열어봤더니 펌프 내부에 금이 가 있었어요. 그대로 출항했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졌을 겁니다. 또 어느 날은 시운전 중이던 컨테이너선에서 프로펠러 축의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습니다. 0.1mm도 안 되는 오차였어요. 정밀 계측기로도 잡아내기 힘든 수치였죠. 하지만 제 귀에는 들렸습니다. 입사 3년 만에 저는 용접공에서 기술연구소로 발령받았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대학 졸업장도 없는 사람이 연구소에 들어가다니. 주변에서 말이 많았죠. 뒤가 있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윗선에 줄이 있나 봐.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실력으로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연구소에 들어간 지 2년째 되던 해, 저는 새로운 베어링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기존 베어링은 고속 회전 시 열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자주 교체해야 했고 연료 효율도 떨어졌죠.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연구했어요. 설계도를 수백 번 고쳤습니다. 실패를 거듭했죠. 주변에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대학도 안 나온 놈이 뭘 안다고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년 반 만에 마침내 완성했어요. 새로운 베어링 시스템은 열 발생을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수명은 2배로 늘렸습니다. 연료 효율도 30%나 개선됐어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기술이었죠.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본사 임원들이 연구소로 내려왔어요. 언론에서는 취재 요청이 쏟아졌죠. 고졸 출신 연구원이 세계적인 기술을 개발했다. 기사 제목이 그랬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해 저는 수석 연구원으로 승진했어요. 32살이었습니다. 한성 조선소 역사상 최연소 수석 연구원이었죠. 모두가 축하해줬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요. 기술부장 황기철. 50살이 넘은 그는 연구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서울대 공대를 나와서 미국에서 석사까지 받은 엘리트였어요. 회사에서 30년 가까이 일한 베테랑이었죠. 처음에 기철 부장님은 저를 좋게 봐주셨습니다. 아니, 좋게 봐주시는 척했던 거였어요. 오만석 군, 자네 실력이 대단해. 회의가 끝난 후 기철 부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학벌이 다가 아니야. 자네 같은 인재가 있어서 회사가 발전하는 거지. 감사합니다, 부장님.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고졸 출신인 저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끔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기철 부장님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요.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웃고 계시는데 눈은 웃지 않는 것 같았어요. 칭찬을 하시는데 목소리에 온기가 없는 것 같았죠. 저는 그냥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사람의 눈빛도 소리처럼 들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고장나면 고장났다고 소리를 내요. 하지만 사람은 달랐습니다. 웃으면서 칼을 품을 수 있었고 칭찬하면서 덫을 놓을 수 있었죠. 저는 기계의 언어는 알아들었지만 사람의 언어는 몰랐습니다. 그게 제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2984년 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일본의 대형 해운사에서 초대형 크루즈선을 발주한 겁니다. 당시로서는 아시아 최대 규모였죠. 수주 금액만 2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엔진이었어요. 기존보다 30% 효율이 좋으면서도 소음과 진동은 절반으로 줄인 엔진. 일본 측의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들 했어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베어링 시스템을 응용하면 가능했거든요. 저는 밤을 새워 설계에 매달렸습니다. 주말도 없었어요. 집에도 잘 못 들어갔죠. 아내가 원망 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석 달 만에 설계를 완성했어요. 완벽했습니다. 일본 측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면서도 제조 비용은 20%나 절감할 수 있었죠.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한성조선소는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철 부장님께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잘했네, 오 연구원. 기철 부장님이 보고서를 훑어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자네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지. 감사합니다, 부장님.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제 기술이 빛을 보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기철 부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연구실 한쪽에 있는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고 불도 어둑어둑했습니다. 기철 부장님이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오 연구원 앉게.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없었죠. 자네, 이번 프로젝트 대단한 거 알지?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회사가 완전히 달라져. 세계 시장에서 1등 할 수 있어. 기철 부장님이 담배에 불을 붙이셨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어요. 그런데 말이야. 부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프로젝트 내 이름으로 올라가야 할 것 같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회사에서 결정한 거야. 위에서 그렇게 하래. 기철 부장님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졸 출신이 이런 큰 프로젝트를 맡으면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안 좋대. 언론에서도 뭐라고 할 거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부장님, 이건 제가 석 달 동안 밤을 새워서 만든 겁니다. 알아. 알고 있어. 기철 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회사 결정이야. 협조해줘, 오 연구원. 협조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제 기술입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그걸 어떻게? 기철 부장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기철 부장님이 피식 웃으셨습니다. 자네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도 누구 덕인지 알아? 고졸 출신이 연구소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기나 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싫습니다. 뭐? 이 기술은 제 겁니다. 누구한테도 넘길 수 없습니다. 기철 부장님이 담배를 잿더리에 눌러 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오만석? 부장님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난 몰라. 그 말을 남기고 기철 부장님은 회의실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든 기술이었으니까요. 제 피와 땀으로 만든 거였으니까요. 누구한테도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날 밤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라는 걸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회의 시간이 바뀌었는데 저한테만 알려주지 않는다거나 제 책상 위에 있던 자료가 사라진다거나 그런 것들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실수겠거니 착각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해서 컴퓨터를 켰는데 로그인이 안 됐어요.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맞는 비밀번호인데요. 전산실에 문의했더니 제 계정이 잠겨 있다고 했습니다. 왜 잠긴 건데요?
보안 문제라고만 들었습니다. 전산 담당자가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에야 계정이 풀렸어요. 그런데 제 폴더에 있던 파일들이 절반이나 사라져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작업한 설계 파일들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기철 부장님을 찾아갔어요. 부장님, 제 파일들이 사라졌습니다. 설계 파일들이요. 기철 부장님이 서류를 보시다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래? 그거 큰일이네. 목소리에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요. 백업은 해뒀겠지? 백업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개인 백업은 보안 규정상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모든 자료는 회사 서버에만 저장해야 했습니다. 기철 부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자네도 참 그렇게 중요한 자료를 백업도 안 해놓고 어쩌나. 부장님, 이건 분명히. 기철 부장님이 손을 들어 제 말을 잘랐습니다. 오 연구원,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지. 이번 주 안으로 일본 측에 보낼 자료 정리해야 해서. 일본 측이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일본 측에 보낼 자료라니. 그건 제 설계 자료 아닌가요? 기철 부장님이 피식 웃으셨어요. 아, 그 프로젝트 말이야? 내가 맡기로 했어. 위에서 결정 났거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깐만요, 부장님. 뭐? 그 프로젝트는 제가 맡은 겁니다. 제가 설계한 거예요. 기철 부장님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자네가 설계했다고? 증거 있어? 증거요? 설계 파일 말이야. 자네 이름으로 된 파일. 있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파일이 사라졌으니까요. 제 이름으로 된 파일이 다 사라졌으니까요. 기철 부장님이 서류 뭉치를 집어드셨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던지듯이 내려놓으셨어요. 이거 봐.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신형 베어링 시스템 설계안. 착성자 황기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자네가 만들었다고? 기철 부장님이 비웃듯이 말씀하셨어요. 증거는? 자네 이름으로 된 파일은 어디 있는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부장님, 이건 도둑질입니다. 뭐라고? 기철 부장님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오만석, 지금 나한테 도둑이라고 한 거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설계는 제가 석 달 동안 밤을 새워서 만든 겁니다. 부장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건 제 기술입니다. 기철 부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천천히 저한테 다가오셨어요. 키가 저보다 한 뼘은 더 크셨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오만석?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자네, 감히 나한테 도둑이라고 했어. 서울대 나와서 30년 동안 이 업계에서 일해온 사람한테. 고졸 출신 주제에.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기술은 제가 만든 겁니다. 기철 부장님이 피식 웃으셨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좋아. 두고 보자. 그 말을 남기고 기철 부장님은 사무실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지는 것 같았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제 주변이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동료들이 저를 피했어요.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죠. 같이 밥 먹던 후배들도 슬슬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 저 오늘은 좀. 후배 김영우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오늘 바빠서요. 영우가 빠르게 자리를 떴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국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뭔가 단단한 것이 가슴팍에 걸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부엌에 있었어요. 당신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아내 영자가 물었습니다. 눈빛이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아니 왜? 오늘 낮에 회사에서 전화 왔었어. 저는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하던?
잘 모르겠어. 인사팀인가 어딘가에서 왔는데 당신 신상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대. 인사팀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영자가 제 얼굴을 살폈어요. 당신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말해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옆에서 영자가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으로 부산 시내가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다 사람들의 삶이겠죠. 평범하게 일하고, 평범하게 퇴근하고, 평범하게 잠드는 사람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일하고 싶었어요. 기계 소리 듣고 문제 찾아내고 고치고. 그게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저 제가 만든 걸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사흘 후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낯선 얼굴들이 앉아 있었어요. 인사팀장, 법무팀 직원, 보안팀 직원, 그리고 맨 끝에 기철 부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앉으세요, 오만석 씨. 인사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씨라고 부르는 게 신경 쓰였어요. 평소에는 연구원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저는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오만석 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기술 유출 혐의로 조사하게 됐습니다.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기술 유출이요? 네. 회사 기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려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보요? 누가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거 보세요. 서류 위에는 이메일 출력물이 있었어요. 발신자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신자는 일본의 경쟁사였죠. 이건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보낸 게 아닙니다. 당신 아이디로 발송됐습니다. 누가 조작한 겁니다. 저는 이런 이메일 보낸 적 없어요. 인사팀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요? 통화 기록이었어요. 제 전화번호에서 경쟁사 직원에게 건 통화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번호로 전화한 적 없어요. 증거가 다 있는데요. 법무팀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사 보안 규정 위반에 기술 유출 미수까지. 이건 민영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기철 부장님을 바라봤어요. 기철 부장님은 팔짱을 끼고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마치 모든 걸 구경하러 온 사람처럼요. 부장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부장님, 이건 누명입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부장님도 아시잖아요. 기철 부장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부장님이 이런 짓을 한 건 아니겠죠? 기철 부장님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지금 나한테 누명을 씌우려는 거야? 자기가 저지른 일을 나한테 덮어 씌우려고? 아닙니다. 저는 그저 오만석 씨. 인사팀장이 제 말을 잘랐습니다. 일주일간 자택 대기 명령입니다.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근하지 마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올 때 기철 부장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봤습니다. 부장님 입가에 스친 미소를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봤어요.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모든 게 계획된 거였다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인 각본이었습니다. 저는 바보처럼 덫에 걸려든 거였어요. 일주일 후 저는 해고당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기술 유출 미수 및 회사 신뢰훼손이었어요. 변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인사팀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어요. 짐을 싸서 나가라고. 저는 30분 만에 회사를 떠났습니다. 연구소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동정도 아니고 경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낯선 사람을 보는 눈이었어요. 마치 저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정문을 나설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성조선소.
제가 21살부터 32살까지 일한 곳이었어요. 11년이었습니다. 청춘의 전부를 바친 곳이었죠.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용접 불꽃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이제 다시는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문 앞에서 어른이 울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창피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영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영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이미 연락이 간 모양이었어요. 기술 유출이라니. 당신이 그런 사람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누명이야. 누가 조작한 거야? 조작? 누가? 왜?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기철 부장님 이야기를 해야 했지만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증거가 없었거든요. 제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당신, 나한테는 말해줘야지. 영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당신이 그런 사람 아닌 거 나는 알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안 믿어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가 제 옆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괴종시계 소리만 똑딱거리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빠?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아들 준혁이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8살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었죠. 아빠, 왜 울어? 저는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안 울어. 울었잖아. 눈이 빨개. 준혁이가 다가와서 제 무릎 위에 앉았어요. 작은 손으로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아빠, 회사에서 뭔 일 있어? 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눈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눈이었죠.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한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도둑으로 몰려서 쫓겨났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저는 준혁이를 꼭 안았습니다. 작은 몸에서 비누 냄새가 났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제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해고된 지 보름 후 저는 다른 조선소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부산에만 크고 작은 조선소가 10곳이 넘었거든요. 제 경력이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착각이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전부 떨어졌어요. 면접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11년 동안 쌓아온 경력인데 수석 연구원까지 했는데 왜 아무 데서도 연락이 없는 걸까요? 한 달이 지나서야 이유를 알았습니다. 예전에 같이 일했던 후배 김영호를 우연히 만났어요. 자갈치 시장 근처였습니다. 영호는 저를 보더니 눈을 피했어요. 영호야. 제가 불렀습니다. 영호가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선배님. 오래간만이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 저는 괜찮아요. 선배님은요?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잘 지낸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영호가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누가 볼까봐 신경 쓰이는 것 같았어요. 선배님, 저 가볼게요. 바빠서. 잠깐만. 저는 영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영호야, 나 솔직히 물어볼게. 업계에서 나 얘기 많이 하지? 영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선배님, 솔직히 말해줘. 나한테 왜 아무 데서도 연락이 안 오는 거야? 영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배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셨어요. 블랙리스트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한성조선소에서 업계 전체에 통보했대요. 오만석이라는 사람은 기술 유출을 시도한 전과가 있으니까 절대 채용하지 말라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한 달 전부터 돌았어요. 지금 부산에서 선배님 모르는 조선소가 없을 거예요. 영호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선배님 편 들고 싶은데 회사에서 선배님 얘기만 꺼내도 눈치 줘요. 죄송해요. 영호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블랙리스트.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기철 부장님이 하신 거였어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저를 회사에서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업계 전체에서 매장시키려고 한 거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술을 빼앗은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제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려고 하다니.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조선소에 이력서를 넣지 않았습니다.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저축해 놓은 돈이 있었지만 오래 버틸 수는 없었어요. 집세, 공과금, 준혁이 학원비. 돈 나갈 때는 많은데 들어오는 건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통장이 바닥났어요. 저는 다른 일을 찾아봤습니다. 조선소가 아니어도 좋았어요.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도 좋고 건설 현장도 좋고 몸으로 하는 일이면 뭐든 할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문제였어요. 32이면 젊다고 생각했는데 단순 노동시장에서는 늙은 축이었습니다. 경력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어요. 수석 연구원 출신이 왜 여기 왔냐고. 뭔가 사고 친 거 아니냐고.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안 하려는 일뿐이었어요. 새벽에 업한장에서 생선 상자를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업한장에 갔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새벽 4시였습니다. 어두운 하늘 아래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비린내가 코를 찔렀어요. 바닥에는 얼음물이 질펀하게 고여 있었죠. 저는 고무장화를 신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손에 생선 상자를 들었어요. 20kg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어깨가 빠질 것 같았죠. 옆에서 일하던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처음이야? 네. 힘들 거야. 버틸 수 있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텨야죠. 그날 저는 새벽부터 오전까지 쉬지 않고 상자를 날랐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고 다리가 후들거렸죠. 일이 끝나고 일당을 받았습니다. 3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 돈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수석 연구원이었어요. 월급이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새벽에 생선 상자 나르고 3만 원 받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저씨, 왜 울어? 옆에서 일하던 젊은 친구가 물었습니다. 저는 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야. 눈에 뭐가 들어가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영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왔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비린내 나는 옷을 얼른 갈아입었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수석 연구원이었던 남편이 업한장에서 생선 상자를 나른다는 걸. 그건 너무 비참했으니까요. 하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영자가 제 앞에 섰어요. 당신, 업한장에서 일하는 거 나 다 알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 나한테 숨긴 거야? 영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창피해서, 당신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영자가 울었습니다. 바보야. 왜 혼자 그런 고생을 해? 나한테 말하지. 저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와 영자는 거실에 앉아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서로의 손을 잡고. 하지만 눈물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업한장 일만으로는 생활비가 모자랐습니다. 영자도 일을 시작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래도 빠듯했어요. 결국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살던 아파트를 빼고 작은 월세방으로 옮겼어요. 방 2개짜리 낡은 집이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죠. 아빠, 여기서 살아?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 있었어요. 잠깐만이야. 곧 다시 좋은 집으로 갈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교 애들한테 뭐라고 하지?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준혁이가 잠든 후에 방문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죠. 미안해.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못나서 미안해.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무뎌졌습니다. 처음에는 비참했던 생활도 익숙해지더라고요. 새벽에 업한장에 나가고 생선 상자를 나르고 일당을 받고 그게 제 일상이 됐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어요. 언젠가 다시 기계를 만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다시 연구소에서 일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그런 건 이제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자가 저한테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나 원망하지 마. 영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도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이렇게는 못 살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 데리고 친정으로 갈 거야. 애한테도 이렇게 사는 거 더 이상 보여주기 싫어. 영자가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당신. 저도 울었습니다. 그날 영자와 준혁이가 짐을 싸서 나갔어요. 저는 문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빠. 준혁이가 돌아봤어요. 10살이 된 아들이었습니다. 아빠, 나 보러 올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갈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꼴로 어떻게 아들을 만나겠습니까? 영자와 준혁이가 탄 택시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희망도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40일을 살았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2024년 11월 부산 영도 앞바다. 저는 크루즈선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코스타 세레나오. 길이 290m, 높이 12층. 가까이 갈수록 그 거대함이 압도적으로 느껴졌어요.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건물 같았습니다. 등 뒤로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 영감이 진짜 할 수 있을까? 웃기지 마. 업한장에서 생선이나 나르던 사람이 그냥 구경이나 하지 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40해 동안 그런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으니까요. 익숙했어요. 배에 오르는 계단 앞에 해운사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기술이사 박정태가 팔짱을 끼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에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올라가시죠, 할아버지. 정태가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구경 잘하겠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단을 올랐습니다. 철제 계단이 발밑에서 덜컹거렸어요. 한 발 한 발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긴장돼서가 아니었어요. 설렘이었습니다. 40해만이었거든요. 다시 기계 앞에 서는 것이. 업한장에서 생선 상자를 나르면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귀에 맴돌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건 더 이상 내 세계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포기하라고. 잊으라고. 그런데 오늘 아침 저 엔진 소리를 들은 순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기계가 아프다고 울고 있는데 어떻게 모른 척합니까? 갑판에 올라서니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짠내가 코끝을 스쳤어요.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냄새, 바다 냄새, 쇠 냄새, 기름 냄새. 40해 전 조선소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기관실은 이쪽입니다. 정태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갔어요. 좁은 복도를 지나고 철제 문을 열고 가파른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내려갈수록 기계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웅, 우웅, 위잉. 불규칙한 떨림이었습니다. 아픈 소리였어요. 기관실 문이 열렸습니다. 거대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천장이 3층 높이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그 아래로 거대한 엔진이 웅크리고 있었어요. 이번 미터급 바르실라 디젤 엔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선박용 엔진 중 하나였습니다.
출력만 5만 마력이 넘었어요. 이 괴물 같은 엔진이 3,000명의 승객을 태운 배를 움직이는 거였죠. 저는 천천히 엔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엔진 표면에 대봤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미세한 진동도 느껴졌어요. 아, 그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아프구나. 뭐라고요? 정태가 뒤에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고 엔진의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소리가 들려왔어요. 복잡하게 얽힌 기계음 사이로 하나의 불협화음이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이어야 할 소리가 불규칙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크랭크 축 3번. 저는 눈을 떴습니다. 3번 실린더와 연결되는 베어링이 틀어졌어요. 2.3mm 정도. 정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거 아까도 말씀하셨죠. 근데 진단기로는 이상 없다고 나왔거든요. 진단기는 오차 범위 아니니까 못 잡아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귀로는 들려요. 저 소리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 정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짜증이 섞인 한숨이었어요.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전문가를 불렀는지 아세요? 정태가 손가락을 꼽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바르실라 본사 기술자, 일본에서 온 선박 엔진 전문가, 국내 최고라는 해양공학 교수님. 다들 일주일씩 매달렸는데 원인을 못 찾았어요. 정태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업한장에서 생선이나 나르시던 분이 소리만 듣고 안다고요? 2.3mm까지 정확하게?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관실에 함께 있던 해운사 직원들이었어요. 저를 보며 웃고 있었죠.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공구함 어디 있어요? 네? 공구요. 렌치랑 스패너 있으면 되겠네요. 정태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하시게요? 1시간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정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시간 가고 있어요. 정태가 잠시 저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야, 공구함 가져와. 직원 하나가 공구함을 끌고 왔어요. 독일에서 들여온 최신 공구들이 줄지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고급 공구들이었죠. 저는 그 화려한 공구들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놓인 낡은 렌치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녹이 살짝 슬어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있었죠. 이거면 돼요. 그 녹 쓴 거요? 정태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신 공구 놔두고 왜 그런 걸 쓰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손에 쥔 렌치가 묘하게 손에 익었습니다. 40해 전에도 이런 렌치를 썼거든요. 최신 공구는 화려하지만 손맛이 없었어요. 기계와 대화하려면 손끝의 감각이 그대로 전해져야 하거든요. 저는 엔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붕, 붕, 윙. 소리가 저를 안내했어요. 어디가 아픈지, 어디를 만져야 하는지. 기계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엔진 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거대한 엔진의 틈새로 팔이 들어갔어요. 좋았습니다. 어깨가 끼일 것 같았죠. 하지만 손끝이 목표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있다. 손끝에 볼트가 닿았어요. 크랭크 축과 베어링을 연결하는 볼트였습니다. 미세하게 풀려있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렌치를 볼트에 맞물렸습니다. 천천히 돌렸어요. 급하게 하면 안 됐습니다. 2.3mm. 그 미세한 오차를 손끝 감각으로 잡아내야 했어요. 기관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킥킥거리던 직원들도 입을 다물었어요. 정태도 팔짱을 풀고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소리도 듣지 않았어요. 오직 엔진 소리만 들었습니다. 렌치가 볼트를 조였어요. 밀리미터 단위로 움직였습니다. 윙. 소리가 조금 달라졌어요. 하지만 아직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손목을 미세하게 돌렸어요. 붕. 소리가 변했습니다. 불규칙했던 떨림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거의 다 왔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조였습니다. 찰칵. 볼트가 제자리를 찾았어요. 저는 손을 빼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의 불규칙한 떨림이 사라졌습니다. 웅, 웅, 웅.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소리가 기관실을 채웠어요. 건강한 소리였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뭐가요? 고쳤어요. 시동 걸어보세요. 정태가 직원들을 돌아봤습니다.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시동 걸어봐. 직원 하나가 조작 패널로 달려갔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부르르르릉. 엔진이 살아났습니다. 거대한 기계가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진동이 기관실 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진동이었습니다. 계기판에 초록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정상입니다.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수치 정상. 엔진 가동 이상 없음. 기관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다들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이 벌어진 채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47분이요. 네? 시작하고 47분 걸렸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1시간 안에 끝냈죠? 정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기관실 문이 열렸어요. 서진우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비서와 수행원들이 따라붙었죠. 회장님, 정태가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저기 지금 이게. 진우 회장이 손을 들어 정태를 제지했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고쳤다면서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 회장이 계기판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다시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냉소도 시험하려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대단하군요. 진우 회장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독일 기술자가 일주일 매달려도 못 찾은 걸 47분 만에 해결하다니.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약속대로 1억 드리죠. 괜찮습니다. 네? 진우 회장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돈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그럼 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저는 엔진을 바라봤어요. 이제 건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엔진을요. 저 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아서요. 아프다고 울고 있는데 모른 척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진우 회장이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어요. 오만석 씨, 당신 대체 누구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흔회 전 일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었거든요. 말해봤자 믿어줄 사람도 없었고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옛날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성조선소 기술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진우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기관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 엔진 베어링 시스템, 제가 설계한 겁니다. 기관실 안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 말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저 엔진 베어링 시스템, 제가 설계한 겁니다. 진우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한성조선소 수석연구원이었다고요? 네. 그런 사람이 왜? 진우 회장의 시선이 제 앞치마로 향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배어있는 낡은 앞치마였어요. 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40회 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진우 회장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들 나가봐. 회장님? 정태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가라고 했어. 나랑 이분이랑 얘기 좀 하게. 정태와 직원들이 우르르 기관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기관실에는 저와 진우 회장 둘만 남았어요. 엔진 소리만 웅웅거리고 있었습니다. 진우 회장이 벽에 기대어 섰어요. 그리고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여기서 피워도 되나 모르겠네. 괜찮을 겁니다. 환기는 잘 되니까. 진우 회장이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말해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40회 전 일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꺼내려니 목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었거든요. 영자한테도 준혁이한테도.
혼자 삼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이 순간 말하고 싶었어요. 누군가한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2984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한성조선소기술연구소 수석연구원이었어요. 32살이었죠. 최연소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진우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새로운 베어링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연료 효율을 30% 높이면서도 진동을 절반으로 줄이는 기술이었죠. 석 달 동안 밤을 새워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엔진을 바라봤어요. 저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그 기술이에요. 물론 지금은 많이 발전했겠지만 기본 원리는 제가 설계한 거예요. 진우 회장이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런데 왜? 상사한테 빼앗겼어요. 진우 회장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당시 기술부장이었던 황기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기술을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위에서 결정했다면서요. 고졸 출신이 이런 큰 프로젝트를 맡으면 회사 이미지에 안 좋다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거부했어요. 제가 만든 건 제 거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누명을 씌웠어요. 기술 유출 미수라고. 제 아이디로 경쟁사한테 이메일 보낸 것처럼 조작하고 통화 기록까지 만들어서 진우 회장이 담배를 재떨이에 눌러 껐습니다. 결국 해고당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업계 전체에 블랙리스트를 돌렸더라고요. 기술 유출범이니까 절대 채용하지 말라고. 덕분에 저는 다시는 조선소에서 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후로 40해예요. 업 한장에서 생선 상자 나르면서 살았습니다. 가족도 떠났고요. 아내는 이혼했고 아들은 30년 동안 못 봤어요. 기관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엔진 소리만 웅웅거리고 있었어요. 진우 회장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황기철이라는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막혔거든요. 진우 회장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잠깐 확인 좀 해줘. 한성조선소 기술부장 출신 황기철. 2980년대에 재직했던 사람이야.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봐. 전화를 끊고 진우 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깐 기다려보세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저는 물었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약속한 돈만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진우 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오만석 씨. 네. 나도 옛날에 비슷한 일 당한 적 있어요. 저는 놀라서 진우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사업 초창기에 같이 시작했던 동업자한테 배신당했어요. 내가 만든 사업 계획서를 빼돌려서 경쟁사에 팔아넘겼죠. 덕분에 첫 사업은 망했어요. 진우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죽고 싶었어요. 진짜로.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당신이 40해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억울함을 삼키면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진우 회장이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난 운이 좋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좋은 사람들 만나고 기회도 얻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죠. 진우 회장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도 다시 일어설 자격이 있어요. 40해 전에 빼앗긴 것들 되찾을 자격이 있다고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40해 동안 아무도 제 편이 되어준 적 없었거든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준 적 없었어요. 다들 저를 이상하게 보거나 불쌍하게 보거나 무시하거나.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처음 만난 사람이 제 편이 되어주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진우 회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찾았어? 어디? 전화 너머로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우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진짜? 전화가 끝났습니다. 진우 회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묘했습니다. 황기철. 찾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지금 어디 있대요? 진우 회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성조선소 원로 고문으로 있대요. 올해 81세인데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저는 멍해졌습니다. 원로 고문이요? 네. 국내 조선업계의 전설로 불린대요. 혁신적인 엔진 기술을 개발해서 한국 조선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인물이라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어요. 제 기술이에요. 그거 알아요. 진우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바로잡으려고요. 뭘요? 진실을요. 진우 회장이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나야. 기자회견 준비해. 내일 오전으로. 장소는 부산 프레스센터. 그리고 한성조선소 쪽에 연락해서 황기철 원로 고문 출석 요청해. 안 오면 법적 조치 들어간다고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저기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안 하면 안 되죠. 진우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40해 동안 도둑이 영웅 행세하면서 살았어요. 그거 바로 잡아야죠.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제 말만 가지고는. 증거는 만들면 돼요. 진우 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30년 넘게 사업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 숨겨도 결국엔 나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난생 처음으로 고급 호텔에서 잤습니다. 진우 회장이 방을 잡아줬어요. 부산 해운대에 있는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서니 바다가 한눈에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수평선 위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폭신했어요. 지금까지 잤던 어떤 침대보다 편안했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40해 전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기철 부장님 얼굴, 인사팀 회의실, 해고 통보, 영자의 눈물, 준혁이의 뒷모습. 그리고 그 이후로 40해. 새벽마다 업한장에 나가서 생선 상자를 나르던 날들. 비린내가 손에서 빠지지 않아서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났던 날들. 혼자 쪽방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잠들던 날들. 그 모든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검은 바다 위로 달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40해 동안 저는 바다를 피해 살았습니다. 바다만 보면 조선소가 떠올랐거든요. 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상하게도 바다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뭔가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좋은 쪽으로 달라질지 나쁜 쪽으로 달라질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어요. 40해 동안 숨기고 살았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나온다는 것.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40해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부산 프레스센터 앞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진우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에 전국에서 취재진이 몰려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리포터들이 마이크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건물 뒤편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옆자리에 앉은 진우 회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솔직히 괜찮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거든요. 40해 동안 숨기고 살았던 일이었어요.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서 다 털어놓아야 했어요.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어쩌지. 제가 거짓말쟁이로 몰리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만석 씨. 진우 회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저는 진우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진우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나도 당해본 사람이라서. 그리고요? 진우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기관실에서 당신이 엔진 고치는 거 봤어요. 눈을 감고 소리만 듣고 문제를 찾아내는 거. 그거 진짜 대단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40해 동안 생선 상자나 나르면서 살았다는 게. 진우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바로 잡아야죠.
진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차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비서가 말했어요. 진우 회장이 먼저 내렸습니다. 저도 뒤따라 내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진우 회장을 따라 걸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프레스센터 안으로 들어서니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단상 위에 2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진우 회장 것이었고 하나는 제 것이었어요. 그리고 맞은편에 또 다른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저는 그 빈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황기철. 그 이름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40해 동안 잊으려고 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꿈에서도 나타나서 저를 괴롭히던 이름이었어요. 오늘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진우 회장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연 이유는 조선업계의 오래된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어제 저는 제 소유의 크루즈선 수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40해 전 한성조선소에서 일어난 기술절도 사건에 대해서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진우 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만석 씨. 40해 전 한성조선소 기술연구소 수석연구원이었던 분입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저는 2984년에 한성조선소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기술 유출 미수라는 누명을 쓰고요. 기자들이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기술을 유출한 적 없어요. 오히려 제 기술을 빼앗긴 쪽이었습니다. 기자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증거. 그게 문제였어요. 40해 전 일이었고 모든 자료는 사라졌으니까요. 그때 프레스센터 뒷문이 열렸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맨 앞에 휠체어를 탄 노인이 있었습니다. 81세. 백발이 성성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황기철. 40해 전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아니, 물론 늙었죠.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기철이 휠체어를 타고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40해 만이었습니다. 오만석? 기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살아있었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기철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카메라가 기철에게로 향했습니다. 진우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황기철 원로 고문님. 40해 전 일에 대해 해명하실 게 있으시죠? 기철이 진우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해명? 뭘 해명하라는 건가? 오만석 씨의 기술을 빼앗고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해서입니다. 기철이 코웃음을 쳤어요. 증거가 있나? 40해 전 일이야. 증거 같은 거 남아있을 리가 없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철이 저를 바라봤어요. 오만석, 넌 그때도 그랬지. 증거 없이 말만 했어. 내가 자기 기술을 빼앗았다고. 하지만 아무도 안 믿었잖아. 기철이 기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이 사람 말 믿지 마세요. 40해 전에도 거짓말쟁이였어요. 회사에서 잘리고 나서 앙심 품고 저를 모함했죠. 지금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40해 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진우 회장이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증거가 없다고 하셨죠? 그래요. 없지. 기철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진우 회장이 비서에게 눈짓했어요. 비서가 서류 봉투를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진우 회장이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기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984년 3월 15일자 내부 보고서입니다. 한성조선소 기술연구소에서 작성된 거예요. 당시 오만석 수석 연구원이 새로운 베어링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재밌는 건 이겁니다. 진우 회장이 서류를 넘겼어요. 보고서 작성자란에 분명히 오만석이라고 적혀 있는데 누군가 그 위에 황기철이라고 덧썼어요. 수정액으로 지우고 다시 쓴 흔적이 있습니다. 기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어디서 구했냐고요? 진우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사업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증거는 반드시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거. 숨겨도 결국 나온다는 거. 진우 회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당시 전산실 직원의 증언입니다. 황기철 부장이 오만석 연구원의 컴퓨터 계정에 접속해서 파일을 삭제하고 자기 이름으로 된 파일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 직원이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기철이 휠체어 팔걸이를 움켜쥐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헛소리야. 그건 다 조작이야. 조작이요? 진우 회장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럼 이것도 조작입니까? 진우 회장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2985년에 황기철 부장이 일본 경쟁사에서 받은 비밀 계좌 입금 내역입니다. 당시 금액으로 5천만 원.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3억 원이 넘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기술 유출을 한 건 오만석 씨가 아니었습니다. 진우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황기철 당신이었어요. 남의 기술을 빼앗고 그걸 경쟁사에 팔아넘기고 무고한 사람한테 누명을 씌웠죠. 기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기철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프레스센터 뒷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황기철 씨. 경찰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2984년 기술 유출 및 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기철이 눈을 부릅떴어요. 마흔회 전 일로 체포를 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하셨겠죠. 진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당신이 2010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후배 연구원의 기술을 빼앗은 정황이 나왔어요. 이건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기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경찰들이 다가왔습니다. 기철의 휠체어를 밀어서 데려가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기철이 발버둥 쳤습니다. 나를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한성조선소 원로 고문이라고. 조선업계의 전설이라고. 경찰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철을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40회 동안 꿈꿔왔던 장면이었어요. 기철이 무너지는 모습? 그 모습을 수천 번도 더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이 되니까 이상했어요.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탈했어요. 기철이 끌려나가면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기철의 눈에서 뭔가가 지나갔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경멸도 아니었어요. 후회였습니다. 뒤늦은 후회가 그 눈 속에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40회나 늦었습니다. 기철이 사라지고 프레스센터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저에게로 몰려왔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황기철 씨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울고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40회였습니다. 40회 동안 억울함을 삼키며 살았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혼자서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났어요.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도둑이 아니었어요.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제가 만든 걸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뉴스마다 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40회 만에 밝혀진 진실. 업한장 노인의 눈물겨운 사연. 조선업계를 뒤흔든 기술절도 스캔들. 기사 제목들이 그랬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황기철을 비난하는 댓글이 수만 개씩 달렸습니다. 저를 응원하는 글도 많았어요. 할아버지 화이팅,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40해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글들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한성조선소에서 공식 사과문이 나왔어요. 과거 소속 연구원 오만석 씨에 대한 부당해고 및 명예훼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시 조사가 부실했으며 무고한 직원에게 누명을 씌운 점 깊이 반성합니다. 사과문을 읽으면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40해 동안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잘못했다는 말.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기자회견 사흘 후 진우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만석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법원에서 재심 결정이 났습니다. 40회 전 해고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요. 저는 전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어요. 무효요? 네. 부당 해고였으니까요. 한성조선소에서 위자료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나중에 협의해야 하지만 상당히 클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네? 한성조선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싶대요. 회사 강당에서 직원들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하겠다고. 오만석 씨가 원하신다면요. 저는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공개 사과. 40회 전 제가 그렇게 원했던 거였어요.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싶었고 누군가 제 편을 들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필요 없어요. 네? 진우 회장이 놀란 것 같았어요. 공개 사과 안 받아도 돼요.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정말요? 네. 저는 복수하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이 알려지면 됐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전화 너머로 진우 회장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단하시네요. 저였으면 못 그랬을 거예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40해 동안 분노하면서 살았어요. 복수할 날만 꿈꿨죠. 그런데 막상 그날이 오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복수해봤자 40회가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진우 회장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시내가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40회 전에도 이 불빛들을 봤었죠. 그때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어요. 앞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저는 69살 노인이었어요. 머리카락은 다 빠졌고 허리는 굽었고 손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했습니다. 40회 동안 생선 상자를 나르면서 살았어요. 이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준혁아? 네, 저 준혁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리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아버지 얼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이었어요. 30년 동안 아들 목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준혁이가 10살 때 헤어졌어요. 지금은 40살이 됐겠죠. 아버지. 준혁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동안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해. 이 꼴로 어떻게 너를 만나? 무슨 꼴이요?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준혁이가 울고 있었어요. 전화 너머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뉴스에서 다 봤어요.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 쓴 거. 40회 동안 혼자 힘들게 산 거. 다 봤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미안해. 아버지가 못나서 미안해.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준혁이가 한참 동안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전화기를 붙들고 둘 다 울기만 했어요. 한참 후에야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만나러 갈게요. 어디 계세요? 부산이야. 해운대에 있는 호텔. 내일 갈게요. 첫 비행기 타고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40회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40살쯤 돼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저를 닮았어요. 아버지. 준혁이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10살 때 마지막으로 봤던 아이가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아. 준혁이가 저를 안았어요. 꽉 안았습니다. 저도 아들을 안았어요. 30년 만이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늙으셨네요. 준혁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습니다. 너도 많이 컸네. 저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볼 때마다 10살 때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나 보러 올 거지? 그때 그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미안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러 간다고 해놓고 못 갔어. 30년 동안. 괜찮아요.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다 이해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를 만나요? 창피하셨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창피했어. 아들한테 이 꼴 보여주기 싫었어. 이제 안 그러셔도 돼요. 준혁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진실 다 밝혀졌잖아요. 이제 당당하게 사셔도 돼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너 결혼했니? 네. 10년 됐어요. 애도 둘 있어요. 손자가 있다고. 네. 큰애가 8살, 작은애가 5살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손자 얼굴도 못 봤구나. 이제 보시면 되죠. 준혁이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두 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해맑은 얼굴이었습니다. 얘네가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뉴스에서 봤다고. 우리 할아버지 멋있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어요. 멋있긴. 생선 냄새나는 늙은이인데. 아니에요. 아버지 진짜 멋있어요. 준혁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40해 동안 억울함 참으면서 살았잖아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견뎠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저는 알아요. 준혁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앞으로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 있잖아요. 손자들도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진우 회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오만석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제 회사에서 일해 보시겠어요? 저는 놀랐어요. 저요? 69살 노인이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진우 회장이 웃었습니다. 어제 기관실에서 봤잖아요. 당신 실력 아직 녹슬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아요. 진우 회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제가 새로 만드는 해양기술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 고문으로 일해주세요. 젊은 엔지니어들 가르쳐 주시고요. 저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진우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해야 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후배들 가르쳐야죠. 기계 소리 듣는 법, 손끝으로 문제 찾아내는 법. 그런 건 책에서 못 배워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배워야 해요. 저는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40해 동안 포기했던 꿈이었어요. 다시 기계를 만지는 것, 다시 엔진 소리를 듣는 것.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후 저는 부산 영도에 있는 해양기술연구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한쪽에 제 사무실이 생겼어요. 문에는 오만석 마이스터 고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그 글씨를 봤을 때 울컥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저한테 배우러 왔습니다. 선생님, 이 소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귀 가까이 대봐. 잘 들어. 저는 엔진에 귀를 대는 법을 가르쳤어요. 손끝으로 진동을 느끼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기계와 대화하는 법을요. 이상하게도 가르치는 게 재미있었어요. 40해 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고치고 뭔가를 전수하는 기쁨.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랐어요. 어느 날 저녁 연구소에서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영도 앞바다.
40해 전에도 이 바다를 봤었죠. 그때는 절망의 바다였어요. 모든 걸 잃어버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희망의 바다처럼 보였어요. 저는 방파제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짠 바람이 불어왔어요. 갈매기가 울며 날아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아버지, 주말에 손자들 데리고 갈게요.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40해였어요. 40해 동안 억울함을 삼키며 살았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없었고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혼자서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진실이 밝혀졌고 명예가 회복됐고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계를 만지고 있어요.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늦었지만 돌아왔네. 바람이 불어왔어요.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엔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건강하게 돌아가는 엔진 소리가요. 이제 저도 건강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40해 만에 처음으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큰 응원이 됩니다. 새로운 이야기 소식을 가장 먼저 받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